서진영 박사의 미래인재교육법 하늘을 품어라. 서진영 지음, 이기동 감수. 하늘을 품는다는 것은 하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맑고 넓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로하고 살려는 마음과 살리는 마음으로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늘 마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한 마음이라. 세상과 인생은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예의, 겸손, 희생과 함께. 서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연한 답찾기의 시작점은 논어와 주역이었다. 2500년의 지혜가 담긴 논어, 3000년의 지혜가 담긴 주역에서 인생과 세상의 주역이 되는 법을 찾기 위해 김태영 사장, 노소영 관장, 유석현 회장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유학대학원장인 이기동 교수님의 논어 주역 강의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역시나 논어와 주역에는 아주 구체적인 인생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논어를 읽어나가면서 주역의 전체 64개 중 인생지혜를 의미하는 8개를 골랐다. 그 중에서 먼저 수신의 지혜를 담은 4개를 다큐멘터리 소설로 쉽게 풀어쓴 것이 바로 이 책, 하늘을 품어라이다. 인생에 있어 하늘은 무엇이고 하늘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논어와 주역의 지혜는 3살에서 80까지 모두에게 필요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먼저 사회 초년생과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사회생활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이끌어야 할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로 예절, 겸손, 희생정신이라는 수신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1장은 예절로서 논어에서 부모 3년상의 의미를 찾았고 주역에서 예절을 상징하는 절개를 설명했다. 또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예절을 상황별로 제시하였다. 식사자리, 술자리, 그리고 문상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의범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의 마지막에 워크숍 시트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 CEO를 만났을 때 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 필요한 예의범절을 직접 생각하게 하였다. 2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겸손을 이야기한다. 논어에서는 맹집안의 고사를, 주역에서는 겸기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의 지혜를 들려준다. 또 남이섬의 남이장군 사례와 퇴계 이황 묘수의 비밀을 보며 겸손과 겸허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희생정신을 논한다. 논어에서는 무신분립, 주역에서는 밥궤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때 안동에서 들리던 한 맺힌 딸의 노래, 독일 광부와 간호사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희생과 배려의 방법인 무죄칠시를 통해 사회에서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렇게 예절, 겸손, 희생정신을 가진 수신의 모습에 더해 꼭 하나 더 가졌으면 하는 자세가 있다. 4장에서 살펴보는 주역의 점괘이다. 바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한다. 젊어서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는 삶이 과연 최고의 인생 경영일까? 아닐 수도 있다. 마치 기러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갈 때 도움닫기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천천히 차근차근 날아올라 멀리 높은 창공을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삶이 아닐까? 점점 나아지는 인생의 지혜를 지우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이라는 공자의 삶에서 배운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 나섰기에 이 책에서는 참 인물들과의 참 만남을 가졌다. 다큐멘터리 소설로 이름 붙였듯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실제 인물이다. 오로지 가르침을 얻어가는 김민서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서 가상의 인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가 나이기에 모두가 참인물이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자신의 책 내용의 인용을 기꺼이 허락해주신 김상래 회장, 김병일 원장, 김종길 종손, 신금호 선생, 오영호 사장, 유영원 기자, 이치혁 박사, 이혜영 교수는 이 책의 공저자와 다름없다. 또 책을 쓰는 데 용기를 북돋아준 교보문고 황부연 팀장, 책 내용 하나하나를 같이 읽으며 젊은이와 어른의 시각을 반영해준 고혜랑 연구원, 김현지 대표, 송다연 학생, 장광호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장광호 팀장은 책의 제목 선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주역 괴에 서예 예술작품 이미지를 사용하게 해준 김은학 교수님과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가며 기자의 냉철한 논리와 인문학적 지식으로 교정해준 최영록 선생에게도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그림과 일러스트로 잘 표현해준 제자 김가연, 홍정원에게도 속 깊은 칭찬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산실 역할을 해주신 최준석 대표에게도 감사드린다.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은 분야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음을 밝힌다. 이 책에 나오는 논어와 주역의 구절에 대한 해석은 논어 강설과 하늘의 길을 묻다에서 모두 가져왔음을 밝힌다. 이기동 교수님은 사서 삼경을 모두 강설하신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기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지혜를 고전에서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주역과 논어에서 찾은 인생 지혜를 이 책에 일부라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무엇보다 거대한 가르침을 주신 지도교수이자 사실상의 공저자인 이기동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제자도 인생을 열심히 살 것을 약속드린다.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제1장 예절이 있어야 성공한다. 절 1. 7학년이 찾아온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님,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가요? 저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아, 우리 7학년 맞군. 뭐가 그리 급해서 앉지도 않고 질문을 폭격하나? 교수님, 제가 7학년이 아니고요. 5학년하고 한 학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니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죠. 그게 그거지. 초등학교에도 없는 7학년을 다니고 있으니 이걸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장하다고 해야 해? 아니면 뭐라고 야단을 쳐야 해? 전들 계속 다니고 싶어 학교에 있나요?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그러세요. 취직도 그래. 눈높이를 낮추고 어디든 가서 열심히 하면 미래가 열리는 거지. 처음부터 꼭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학교에 있는 것 아니냐. 교수님께서 학교 졸업하실 때야 취직이 쉬웠잖아요. 특히 교수님이야 졸업하시고 곧바로 컨설팅 회사도 다니고 벤처도 하고 지금은 또 교수도 되셨으니 다 쉬워 보이시겠지만 우린 죽을 지경이라고요. 물론 힘든 것은 이해해. 우리 때라고 다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취직문이 좁아지니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네. 직장에 들어가서 젊음을 마음껏 불태우고 발전해야 하는데 속절없이 취직 준비들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렇게 취직 준비만 하다 보니 도대체 인생이 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인간 먼저 되라고 하는데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아닌가요? 민서가 드디어 조금 깊이가 생기는군.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또 주변을 돌아다보게 되면 인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그거지만 주변에서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인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기만 한 건 아니야. 인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인간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보면 인간은 사람의 인과 사이 간을 쓴다. 와닿는 게 없니? 그렇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인간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문명을 이루어 살고 또 다른 어떤 생물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협업함으로써 다른 크고 힘센 동물들을 앞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른다. 사람인이라는 한 글자를 봐도 그렇다. 왼쪽 비침의 사람이 오른쪽 비침의 사람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다. 결국 우리는 서로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현대의 인간성 상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데서 온 것이다. 함께 살아간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가? 왜 말이 없나, 김군? 인간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깃들어 있군요.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교수님,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죠? 바로 모든 사람이지. 우리와 인연이 닿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지.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과 접하고 살아가니 함께하는 삶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각자 살아가도 되지 않나요? 내 공부 내가 하고 내 일 내가 하면서. 글쎄, 과연 그럴까? 한번 고민해보자.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다고 하지. 요즘 들어서 3년상을 지낸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왜 옛날 사람들은 3년이나 상복을 입고 또 많은 경우 부모님의 묘를 지키는 심요살이까지 했을까? 글쎄요. 농경사회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죠. 시간이 많아서라면 이왕이면 10년 살이를 하든가 아니면 1년 쉬면만 하지. 왜 꼭 3년인가 하는 말이야. 그렇지? 3년 심요살이에 왜 이유가 없겠어? 유학대학 원장님을 지금 한번 찾아뵙도록 하자. 2. 대학 원장실에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 도착한 서 교수와 민서는 3층의 대학 원장실로 향한다. 유학대학 원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대학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 친구 기억나시죠? 지난번 학교 축제에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노래 불렀던 친구예요. 아, 김민서. 기억나지? 어떻게 안 나겠나. 그래, 요즘도 술을 많이 마시는가? 아닙니다, 대학 원장님. 그냥 취직도 못하고 하니 속이 상해서 그때 많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런 인사를 마치자마자 민서가 다짜고짜 질문한다. 대학 원장님, 왜 옛날에는 3년 심요살이를 했어요? 아, 그건 논어에서 유래된 것이야. 논어에 그렇게 3년을 심요살이 하라고 나오나요? 꼭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3년의 의미는 각별하단다. 아니, 어떡해요? 김구는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었지? 1년 정도 먹었어요. 그 다음은 분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러고 나서 밥 먹었겠죠? 그랬구나. 그러면 혼자서 젖도 먹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고 밥도 해 먹었겠네? 아이, 대학 원장님. 그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엄마가 해주셨죠? 그렇다. 우리는 태어나서 3년간, 적어도 3년간은 부모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으면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힘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3년상의 3년이라는 시간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고 못다한 효도를 다하는 마음인 것이다. 민서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해진다. 김군, 내가 논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우선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게. 제아문 3년 지상이 기구이로소이다. 군자 3년 불이래면 예필괴하고 군자 3년 불이악이면 악필붕하리니 구곡 기몰하고 신곡 기승하며 찬수개화하나니 기가 의로소이다. 자왈 식부도 하며 의부금이 어여 안호와 재왈 하나이다. 여안 즉위지하라.
북은 자질거상에 식지불감하여 문학불락하며 거처 불안이라 고로 불이야 하노니 금여 안즉위지하라. 제야 추리언을 자왈 여지 불이냐여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 지외 하나니 부 3년 지상은 천하 지통상냐니 여야 유 3년 지에어 기 부모 호와. 대학원장님, 도저히 못 읽겠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하지만 한자가 어렵다고 논어 읽기를 포기하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놓치는 거야. 처음에는 한글로 해석된 것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가고 차츰 관심이 생기면 한자 공부를 해보면 좋을 듯한데. 먼저 한글 해석 부분을 읽어보게.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제아라는 공자의 제자가 3년상이 너무 길다고 말한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면 그칠만 할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긴 기간이니 1년상만 하자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중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편안합니다.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보통 군자가 거상할 때 기름진 것을 먹어도 달게 느껴지지 않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지지 아니하며 처소에 있어도 편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그것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제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아 저놈은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이니 제아는 그 부모에게 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3년상이 여기 논어에서 유래된 것이군요.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다. 논어와 유학에 나와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3년 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라니며 키워주신 고마움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지. 물론 지금 시대에 3년상을 지낸다는 것은 어렵지. 하지만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며 행동을 조심하는 것만 해도 현대의 예절에 맞는 것이겠지. 예, 대학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무엇인가요?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민서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요즘도 부모님께 자신은 응석바지로만 느껴진다. 군대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몇 번 운 적도 있지만 부모님은 마냥 부모님이었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오늘 아침에도 취직 문제로 걱정하는 부모님께 짜증을 부리고 나온 터였다. 그래, 김군. 온 김에 책 2권 가져가게. 논어와 주역일세. 예, 대학원장님.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장님,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다짜고짜 저를 대학원장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나에게 넘기다니. 글쎄,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역이라는 책의 글귀들이 삶을 사는 방법, 인간 사이에 사는 이치를 아주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주역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나? 대학원장님, 이거 밤을 새워야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음 약속도 있으시니 그만하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김군도 제대로 천천히 인생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면 좋고요. 제자에게 인생 지혜를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3년상은 인간이 가지는 처음의 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지.
그리고 사람은 커가면서 다른 사람과 또 자신이 만드는 가정, 사회 사이에서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3년상 같은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다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지. 민서는 밖에서 대학 원장님과의 다음 약속을 기다리는 교수님들이 야속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대학 원장님이 등을 두드리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우선 이 주역책에서 예절에 관계되는 절개를 먼저 보게. 오늘 이야기가 잘 정리될 거야.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정말 오늘 밤을 세워야겠네요. 서 교수 말대로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오늘부터 8일간 인생교육을 시작하면 어떨까? 예, 대학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도서관 앞 벤치에서 기다리게. 교수님들께 인사드리고 곧 나갈게. 서 교수는 민서의 아쉬운 마음을 아는 듯 도서관 앞 벤치에서 민서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효라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다면 효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서 교수가 회의를 마치고 도서관 앞으로 왔다. 교수님, 효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갑작스레 나온 질문에 서 교수는 의외란 듯 대답을 시작했다. 민서군이 효도 생각을 다 하다니 이건 의외인데? 효도를 다룬 효경에서는 효도의 시작이 무엇인지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준 구절이 있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교지시야. 교수님,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한자는 역시 어려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내 몸과 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불감회상 효지시야. 감히 상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아, 그런 뜻이군요. 자, 생각해보자. 부모님의 가장 큰 근심은 혹시라도 자식이 몸과 마음을 다칠까 하는 것이다. 자식이 몸을 다치거나 아프면 부모님은 자신이 아픈 것보다 100배는 더 아파하지. 그러니 몸을 다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지. 아, 그렇군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몸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제 몸 하나 잘 다루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니 생각보다 효도가 어렵지 않네요. 효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김군, 다시 긴급 퀴즈. 그렇다면 공자님은 효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맞추면 오늘 치맥 한 잔 사준다. 치킨! 효의 마지막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치킨 사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효자 효녀 많이 든 사람은 살찌겠네. 효경에 나오는 효의 마지막은 입신양명이다. 성공해서 제대로 된 도리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입신 행도하고 양명 어후세하여 이현 부모하니 효지 종야라. 효도의 완성은 제대로 배워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살아 후세에 좋은 이름을 남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저절로 이런 아들, 딸을 둔 부모님은 누굴까 사람들이 찾게 되겠지. 아, 그럼 내가 제대로 자식들을 키웠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효도이지. 직접적으로 잘 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바라는 최고의 효도라는 거야. 예, 저는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불효자네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진심인가? 예, 그럼요. 그렇다면 효도의 마음을 제대로 가진 거니 치맥 한 잔 사줄게. 가자. 교장을 걸어 내려가는 길. 민서는 오늘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과 나 사이는 어떤 것인가?
늘 곁에 있고 항상 편하기에 자기만 생각하고 티격태격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며 퉁명스럽게 대한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해를 선생님, 친구, 사회의 여러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게 확장한 것이 예절이야. 즉, 예절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대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행동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물론 마음이 중요하고 행동은 그 다음이겠지만 그래도 예절을 바르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예절이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교수님, 예절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해라, 저러면 안 된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요. 너무 귀찮은 것도 많아요. 그렇구나. 예절을 알지 못해서 자네가 평소에 버릇이 없었군. 예절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유, 교수님, 제가 뭘요? 제가 언제 버릇이 없었다고 그러세요? 그 봐, 지금도 버릇이 없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말을 하나?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 민서는 다시 부끄러워졌다. 말투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동안 부모님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예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대학생활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줄곧 예절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려왔다. 사실 예절을 몸에 지니면 주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예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방금 대학 원장님이 주신 주역책에서 예절에 해당되는 절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3. 치킨집에서 학교 앞 치맥집은 활기로 넘쳤다. 주문을 마치니 민서는 급한 마음이 든다. 이야기를 빨리 더 듣고 싶어진 것이다. 교수님, 대학 원장님이 주신 책에서 예절괴는 어디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절이라고 적힌 점은 없는데요. 주역괴에는 64개가 있는데 그중 예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괴야. 다시 한번 찾아보렴. 예, 여기 있어요. 민서가 주역책에서 절괴를 찾아보니 첫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다. 절이니 형이라 고절이면 불가정하니라.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다 한자이고. 논어처럼 주역도 한자로 돼 있고 게다가 복잡하기까지 하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 우선은 한자는 읽지 말고 주역이 알려주는 뜻, 지혜만 먼저 찾아나가면 어떨까? 주역 읽는 법은 차차 알려주도록 할게. 그런데 아마 자네가 주역을 알고 나면 그 매력에 푹 빠질걸? 세상을 주역으로 살게 해주니까 말이야. 주역 절개의 한글 해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절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형국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절을 지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참아내지 못한다. 교수님, 한글을 읽어도 아리송해요.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포기할까 봐요. 벌써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는 배출을 해야 할 때만 쓰는 것이야. 주역의 괴들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이니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 그럼 교수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절교에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형국이다라는 것을 휴일 아침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자. 아빠 엄마가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간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주중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나머지 토요일 오전에 집에서 잠시 쉬려고 누워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침부터 놀이동산에 가자고 조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침부터 같이 놀아주면 좋지만 오전만이라도 잠시 부모님이 쉬시게 조용히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예의를 모르니 놀이동산 가자고 조르고 시끄럽게 뛰어다니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군요. 아빠가 크게 호통을 한번 쳐야지 아 진짜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오후까지 기다릴 것 같네요. 바로 그것이
그런데 예절 지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해. 너무 심하게 부모에 대한 예절을 강조하면서 아빠가 피곤할 때는 모든 약속이 취소야 라고 강요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거리를 느끼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가 힘들어지겠지. 아, 그렇군요. 다시 보니 단 3문장인데 상황과 대책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준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지? 그게 바로 주역의 매력이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단계별로 또 상황과 대책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운전을 배우는 상상을 하며. 모든 주역괴는 6효로 이루어져 있어. 효는 주역괴 그림에서 작대기처럼 그린 걸 말하지.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면 나무가 자라듯이 가장 밑의 효가 첫 번째 효가 되지. 주역괴를 읽을 때는 필요한 공식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간에 따르는 변화를 보려면 밑에 있는 효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의 효로 차츰 읽어나가면 된다. 즉, 가장 아래의 효가 최초의 상태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6번째, 맨 마지막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간 공식에 따라 절개를 한번 읽어볼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운전을 처음 배우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운전이 서투르니 다 익힐 때까지는 운전 연습장을 벗어나 도로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지혜를 주역 절개의 첫 번째 효에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 초구는 문이나 뜰을 벗어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초구는 불출호정이면 무구하리라. 교수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초구는 뭐예요? 야구에서 말하는 그 초구예요? 야구의 초구는 투수가 맨 처음 던지거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는 공을 말하지. 그런데 여기 주역에서는 초구의 초는 야구와 같은 1번을 의미해. 하지만 여기서의 구는 구를 말한단다. 그럼 여기서 초구는 아래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긴 효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지. 주역의 효에서 길게 한 줄로 쓰인 효가 양인데 이것을 읽을 때 구라고 읽는다. 반대로 중간에 끊어진 효는 음인데 6이라고 읽지. 효를 읽을 때는 구는 음양의 양을, 6은 음양의 음을 상징한다. 양은 효가 끊어짐이 없이 하나로 쭉 이어진 것을 말하고 음은 중간이 끊어져서 둘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음양의 조화라고 할 때 바로 그 음양이 주역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그럼 그냥 쉽게 양은 9로 음은 6으로 읽는다고 외우면 되나요? 그렇지. 항상 그렇게 읽는단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 여기 첫 번째 효를 아직 어려서 집에서 예절을 배우고 있는 갓난아이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아기 혼자 집 밖을 다니면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머물면서 예절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야. 또 이것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제대로 배운 다음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 교수님, 그럼 저는 아직 밖으로 나설 단계가 안 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준비가 안 된 것이니 학교 밖으로 못 나간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예절을 배워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면 나가야지. 바로 절개의 두 번째 효인데 구의라고 읽는단다. 구의는 문이나 뜰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 흉하다. 구의는 불출문정이면 흉하리다. 운전 연습을 실습장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는 도로 연수를 나가게 된다. 즉, 밖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운전을 실습하는 단계이다. 사실 구의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집 밖으로 나가 집 안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집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실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동차 운전을 익힌 사람이 길에 나가 실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이나 뜰 밖을 벗어나지 않으면 흉하다고 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할 때는 가정에서 배우고
나가서 실습해야 할 때는 나가서 실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해요. 취업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인턴 등의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집 밖에서 배울 일을 찾아서 자꾸 밖으로 나서야 하는 때야.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도 나가고 싶다고요. 녀석. 하지만 세 번째 효를 읽어보면 준비해야 할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운전 연습을 계속하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운전시험에 합격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처음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을 좀 배웠다고 오버하면 큰일이 나겠지?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렇지. 예절을 지키고 절제를 해야겠지. 절교의 세 번째 효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6.3은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울부짖으면 허물이 없다. 6.3은 불제작하여 직차약이면 무고하리라. 운전을 어느 정도 배운 후에도 도로에 나왔을 때 신호를 못 지킬 때가 있지.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자꾸 생각해야 한다. 그냥 보통 다 이 정도는 위반하고 운전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이 나게 되니까. 자꾸 자신을 돌아보며 틀린 것을 고쳐야 하는 거지. 교수님, 이건 어쩌면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예절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실수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 늘 생각하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 이렇게 운전을 한 3년 정도 하면 어떨까? 이제 모든 상황에 익숙한 운전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주역은 빨간불이 뜨면 마음이 편안하게 차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 이제 운전을 좀 하니 상황을 눈치 보면서 자신이 능숙하다고 쓱 위반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 맞아요. 교수님이 운전하실 때 옆에 타보면 항상 신호나 정지선을 칼같이 지키셔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절개의 예절을 배우니 이제 칭찬까지 할 줄 아네. 여기 절개의 육사에서는 법이나 예절을 편안하게 지키면 형하다고 했어. 형하다는 것은 아주 번성한다는 뜻이니 나중에도 문제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육사는 예절을 편안하게 지키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육사는 안절이면 형이라. 운전과 사회생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는 것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빨간불인데도 실적 상황을 봐서 자신의 능숙함을 믿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무도 없다고 신호를 어기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예를 들어 팀장 정도의 지위가 되었을 때 자신의 팀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야. 특히 돈 쓰는 것과 윗사람에 관계된 것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알려지게 되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승진 등의 개인적인 발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단다. 그러니까 항상 예절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그렇군요. 교수님,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그것을 퇴계 이황 선생님은 신독이라고 하시며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지. 자, 이렇게 운전을 계속 해나가면 2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되겠지. 이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교수님, 20년이나 운전했는데 뭘 조심해요? 주차든 고속도로든 골목길이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주역이 필요한 거야. 아주 능숙한 운전자를 상징하는 구호에서는 20년 운전자라고 으스대거나 베테랑이라고 무게 잡으면서 위반하지 말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법규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고상하고 멋진 운전자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 구호는 예절을 달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키면 고상함이 있을 것이다.
구호는 감절이면 길하니 왕하면 유상하리라. 사회에서 본다면 구호는 단체의 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있다. 주역은 바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교통법규의 의미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신호등의 빨간불은 건너야 하는 사람들을 못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잘 건너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지.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서로 엉켜 아무도 순조롭게 건널 수 없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예절이 필요한 이유야. 아, 정말 그렇군요. 제 입장에서는 길을 못 건너게 하는 빨간불이지만 전체 입장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며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네요. 교수님, 이제 예절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